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자살 예방 지침서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할까 합니다. 저는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우리나라 7대 종단의 학자들이 자살 예방 가이드라인이라는 책자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성균관 총무처 교무부장으로 일을 하면서 제가 유교를 대표해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연으로 오늘은 그 자살 예방 가이드라인 지침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동영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알아볼 자살 예방 지침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살 예방을 해야 하는가, 왜 자살 예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자살 위기자를 도울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살 사건 발생 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넷째는 어디서 도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왜 자살 예방을 해야 하는가를 보면 한국 사회의 자살 현황과 실태를 알아보고요. 다음으로 한국 사회의 자살률 증가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다음은 생명과 자살 예방에 대한 유교의 가르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대해서 통계청에서 자료를 조사한 내용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하루 평균 37.5명이 자살을 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이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살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2018년도 자살자 수 및 자살률을 보면요. 13,670명으로 조사되고 있고요. 자살자 유가족은 자살자의 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살 시도자는 자살자의 10배에서 20배에 달하고 있고, 자살 생각은 전 국민의 5.1%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로 지금 우리가 오명을 갖고 있는데, 지난 14년간 자살률 위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자살률 11.5명에 비해서 지금 한국 사회의 자살률은 26.6명으로 거의 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10대,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지금 국가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사망 원인을 보면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교통사고를 통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자살이 10대에서 30대의 경우에는 1위로 잡히고 있고 40, 50대는 2위, 전 국민 기준으로 보면 자살이 5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2.6배나 자살률이 높습니다. 2018년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요. 자살 증가의 원인을 알 수가 있는데, 자살 충동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47%고 질환이나 장애가 19%, 가정불화가 18%, 외로움이나 고독에 의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1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 자살 충동 유발 원인을 보면 10대에는 성적이나 전학 문제, 가정불화 문제, 그리고 20, 30대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직장 문제, 40, 50대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불화, 60대 이상은 질환이나 장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률 급증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크게 5가지로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먼저 이렇게 급격한 사회 변화, 생명경시 풍조의 만연, 공동체 의식의 붕괴,
정신질환의 증가, 또 지나친 경쟁과 성취지향 이런 것들이 자살 증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일어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유대를 단절시키고 소외감을 증대시키고 있죠. 두 번째로 가치관의 혼란은 물질 만능주의로 인한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지고 경쟁과 성취 중시 사회로 가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욕구를 만들어내서 자살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신질환의 증가인데요. 사회 변화는 개인의 그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정신건강을 훼손하고 우울증 등을 정신질환 증가로 인해서 자살률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지지 체계가 많이 약화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이 가족 제도가 붕괴되고 핵가족화되면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이혼율이 증가하는 등으로 가족 문화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 불안 요소로 증가하면서 자살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자아 기능의 약화인데 공동체 의식의 붕괴로 사회적 단절이 심화되면서 자아 기능이 약화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이 고난이나 역경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런 성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이제 한국 사회가 자살률이 높아지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이제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자살 예방에 대한 가르침을 소개하고자 할까 합니다. 유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효 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몸은 부모에게서 받았으니 감히 헐거나 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고 가르쳐 왔고 또 그것이 사회적 가치 기준으로 자리하고 있던 시대에는 자살이라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었죠. 율곡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생명의 모두 어베이가 남겨주신 것이니 이 몸이 나의 사유물이 아니라 바로 부모께서 물려주신 것이다. 그러니 내 몸이 내 몸이라고 여기지 않고 부모와 한 덩어리로 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고 가르쳤던 이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자살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런 효의 정신이 많이 약화된 것이 저는 자살률이 높아지는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제시하고 싶습니다. 전통적인 효의 유형을 저는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이 효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된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부정하지는 않을 텐데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유교 사상에서는 순임금의 대효와 문왕무왕의 다료, 영고숙의 순효의 세 가지 유형으로 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임금의 대효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순임금의 사례를 혹시 아시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순이라는 분은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순의 아버지는 이제 고수라는 분이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계모와 이복 동생인 상하고 같이 살았는데, 정말 그 순은 열악한 가정 환경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열악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최악의 가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 형제가 이렇게 순에 대해서 학대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순을 2번이나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한 번은 지붕을 수리하라고 해놓고 순이 지붕을 수리하러 올라간 사이에 밑에서 불을 질러서 순을 죽이려고 했고, 또 한 번은 우물을 파라고 해놓고 우물을 파러 내려간 사이에 위에서 흙을 덮어서 우물에 메워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 형제가 죽이려고 했는데도 순은 조금도 이렇게 부모 형제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부모 형제가 그런 행동을 하게끔 원인 제공을 본인이 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반성하고 더 열심히 부모 형제에게 효를 다함으로써 그러한 부모 형제들이 감화 감동을 받고 모두 잘 살았다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이게 4,5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이 순임금의 사례를 통해서 그 이후에 유교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열악한 가정 환경에 처해 있거나 최악의 어떤 가정 환경에서도 효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순임금을 대효의 상징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심심치 않게 뉴스에 이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보도되곤 하는데요. 그러한 자녀들의 경우에도 그런 부모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더 열심히 부모에게 효를 다함으로써 오히려 부모가 부끄러움을 알고 감화 감동이 돼서 자식을 이렇게 잘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길이 순임금 이후로는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장 큰 효다, 대효의 상징적 인물이 된 거고요. 두 번째, 문왕과 무왕은 달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달자가 뭐 효의 지극한 경지에 도달했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의 달은 가장 보편적이고 보통의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왕과 무왕의 경우는 문왕의 아버지 왕계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랍니다. 그리고 문왕 역시도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고요. 무왕 역시도 아버지인 문왕의 사랑을 받고 크고 또 문왕에게 효를 다합니다. 이렇게 3대에 걸쳐서 내리사랑이 완성되어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효를 다하는 이런 누구나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효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효의 상황이 보편화되면 문왕과 무왕과 같은 효가 사회적으로 보편화가 되면 그 사회는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왕과 무왕을 달효의 상징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고숙의 순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공자께서 춘추를 지으실 때 노나라 은공 원년 첫 장에 바로 이 영고숙의 순효를 소개합니다. 아마도 제 짐작으로는 이제 공자께서 효의 가치를 가장 강조하기 위해서 제일 첫 장에
이 사례를 소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영고숙은 정나라 사람인데 당시 정나라 장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나라 무공의 아들인데 무공이 죽자 이제 후계자로 장공이 이제 후계자가 되는데요. 후계자가 되기 전에 어머니 무광이 사실은 장공의 동생인 단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공은 그런 어머니를 당연히 이제 좀 미워하고 싫어했겠죠. 나중에 이제 장공이 이제 제위에 오르고 나서 자기하고 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어머니 무광을 지하 감옥에 위패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황천에 가서야 어머니를 다시 보겠다. 이런 말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가두고 오는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어머니가 보고 싶고 그리워집니다. 근데 이런 걸 아는 영고숙이 이제 정장공을 찾아가서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줍니다. 원래 황천에서 만난다는 것은 죽어서야 만나겠다라는 의미이지만 영고숙은 지하 감옥에 황천을 흐르게 하고 거기서 어머니를 만난다면 누가 그 말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겠습니까 해서 장공으로 하여금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하 감옥에 황천을 흐르게 하고 그곳에서 어머니를 하고 재회를 합니다. 그리고 모시고 나와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스토리인데요. 어떻게 보면 영고숙은 이제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효를 다한 인물인데 자신의 효를 통해서 남의 효를 이루어진 사례로서 수녀의 상징적인 인물로 이제 그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고숙의 사례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또 부부 간의 갈등 이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 역할을 영고숙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날에도 영고숙과 같은 그런 효 지도자들이 많이 활동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세 가지 유형의 효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또 이 세 가지 유형의 가정 환경을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내 가정이 지금 현재 순임금과 같은 열악한 가정 환경이라면 순임금의 스토리를 잘 익혀서 순임금처럼 하면 그 사람은 또 대효의 길을 갈 수가 있고 또 문왕과 무왕과 같은 보통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라면 또 그런 다료의 길을 갈 수 있고 또 누군가가 이 가족 간의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영고숙과 같은 지혜를 발휘해서 가족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수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의 가치가 오늘날에 새롭게 이렇게 부각이 된다면 그런 건전한 사회,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오늘날의 그런 자살률이 상당히 많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공자님의 자아존중감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아존중감이 아주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자님의 자아존중감을 한번 볼까요?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셨는데
환태가 나를 어찌하겠는가 라는 말을 하는데요. 공자께서 이 철안천안을 하실 때 송나라에 있을 때인데요. 송나라 대부인 환태가 공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공자들어 빨리 이렇게 피하셔야 됩니다 하자 공자께서는 바로 이런 말을 하신 거죠. 하늘이 나에게 덕을 주셨다. 이거 정말 대단한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아 존중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죽음 앞에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자기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아 존중감이 아주 높은 어떤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거죠. 또 한 분 맹자의 자아 존중감을 한번 소개해 보면요. 맹자도 만물 개비어라는 말을 합니다. 만물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졌다. 그러니 지금 어떤 상황이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길도 다 나에게 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할 때 자살을 선택하게 될 텐데, 맹자의 경우는 나에게 만물이 모두 나한테 다 갖춰져 있다 정도의 어떤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해결을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사실 유교 철학의 기본 정신에는 천인합연 사상이 있습니다. 하늘과 사람은 한 덩어리다. 또 천인무간, 하늘과 사람은 간격이 없다. 또 인즉천, 천즉인, 내가 곧 하늘이고 하늘이 곧 나이다 라는 이런 정신이 유교 철학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흐릅니다. 이런 철학적 정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경이 닥쳐와도 순임금이 곧 그런 열악한 가정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극복해 나가듯이 유교 철학에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선비들이 정말 그 누명을 쓰고 삼족이 멸하고 저 뭐 지방의 오지에 유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자살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상황을 자신의 수행의 도구로 삼아서 오히려 그걸 극복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분도 뭐 저 전라남도 강진에까지 유배에 가서 16년 이상 유배 생활을 하는데요. 그 기간에 수많은 500여 권 이상의 책을 씁니다. 지금 다산 선생님의 실학사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가치 있는 철학으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공자나 맹자의 이러한 철학사상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육아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인, 의, 애지, 신, 이 5가지 오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인, 의, 애지, 신으로 인간의 본성이 이루어져 있는데 무유불선하답니다. 선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 5가지 인간의 본성은 순도가 100%짜리 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선이 내 언행으로 드러날 때
유순무강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소학제사라는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옛날 8살이 되면 소학교에 들어가죠. 소학교에 들어가면 소학책을 배우게 되는데 그 소학책의 첫 머리말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무유불선과 유순무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8살 때부터 이러한 내용을 배우고 익혔다면 자라나면서 성장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극복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이제 정신이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결코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살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법을 육아에서는 이렇게 제시합니다. 주자 선생은 소학 서재에 소학의 머릿말에 이런 말을 또 합니다. 불승지환이라는 말을 하는데 유치원 때부터 이 소학을 공부해야 될 이유는 바로 저 불승지환을 최소화시켜서 무유불선한 본성이 100% 언행으로 드러날 수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소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 불승지환을 해석해 보면 이길승자거든요. 안이불 이길승, 어조사지 근심환자인데 이길 수 없는 환란,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을 불승지환이라고 하는데 이걸 심리학적인 용어로 보면 이제 트라우마니 내적 불행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어떤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런 트라우마에 의해서 왜곡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그런 습관,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고 해도 오래된 습관에 의해서 자기가 그게 감당이 안 돼서 그걸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환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 소학을 배워두면 저런 불승지환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아에서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착실하게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해결할 것이냐 라고 질문했을 때 공자께서는 바로 극기복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이겨서 애로 돌아간다. 이 극기복례는 또 인을 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자님께서 살았던 시대가 춘추 시대라는 아주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가난이 지속되고 이런 아주 열악한 사회 환경 속에서 공자님도 사셨죠. 그런 아마 환경을 보시면서 어렸을 때부터 좋은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착실하게 성장하면 저런 불승지환이 아마 최소화돼서 어른으로 살면서 순탄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전쟁이 일어나고 가난이 지속되고 그러면 그런 환경을 지속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면 많은 트라우마나 저런 내적 불행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더라도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바로 극기복례다 라고 제시하신 게 바로 공자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어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런 극기복례의 방법을 취하면 자살까지 가지 않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이렇게 훌륭한 육아의 가르침이 지금 현재 지난 1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쟁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전승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효의 가치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시대적 변화천에 의해서 효 문화, 효 사상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 현실을 분석을 해보고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온 시대적 현상도 있겠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가정의 해체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조작한 그런 사례도 있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세 가지 측면으로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오늘날 이런 중요한 가치들이 왜 계승되고 있지 않는가? 첫째는 역사적인 측면과 둘째는 문화적인 측면, 셋째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소학의 현대적 가치 실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이걸 해결했을 때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공자께서는 만약에 이거를 실천한다면 1년이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고 3년이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공자께서는 1년이면 가능하고 3년이면 완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자살에 비유를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의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1년이면 가능하고 3년이면 완성할 수 있다는 게 공자님의 선언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원인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5가지 원인이 있었죠. 어떤 사회적인 변화, 가치관의 변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가족제도가 해체되고 어떤 가치관이 변화되고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에서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가족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원인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원인 분석과 지금의 원인 분석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해보면 사람은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는 이 사람 몸으로 보면 만신창이가 돼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고 자본주의니 어떤 물질 만능주의니 산업사회의 발달이니 이러한 원인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정도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나라를 잃지 않고 6.25를 겪지 않고 IMF를 겪지 않았다면 그런 산업사회나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왔다 해도 아마 충분히 그거에 대한 면역력이 있어서 건강한 신체였다면 그걸 다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텐데 아마 그러지 못한 것이 저는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사적인 원인을 보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00년 동안에 일제강점기를 겪고 6.25 동란이 일어났고 IMF 사태를 겪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제 전국의 향교 서원을 이렇게 돌아다녀 본 적이 있는데요. 한 100일 동안 이제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고 나서 제가 어디를 찾아갔냐면 여성가족
문체부 가족정책 담당 사무관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아마 이 가족 해체 문제, 가족 폭력 문제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정책 담당 사무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족정책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이런 가족 해체 문제의 원인을 자본주의, 물질만능주의, 산업사회의 어떤 그로 인한 어떤 병리 현상,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가족 정책을 세우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그랬더니 뭐냐고 해서 지금 방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560만 명이 강제징용에 가고 70만 명 이상이 만주로 이동을 합니다. 2천만 동포에서 거의 700만 명의 남자들이 한반도에서 사라지죠.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시대가 바로 일제시대인데 저희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정말 그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린 시절을 겪었을 텐데요. 부모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고 크질 못했죠. 그러다가 청년기에 접어들었는데 6.25가 납니다. 그래서 200만 명의 남자들이 죽고요. 1천만 가정이 이산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두 번이 깨지죠. 그래서 IMF 시대가 되면서 30만 가정이 노숙자가 되고 40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는 3대에 걸쳐서 가정이 해체되는 작업이 있었으니 오늘날 저렇게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가정해체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저한테 되질문을 해서 3대에 걸쳐서 우리가 이 가정문화가 제대로 전승, 계승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제정신을 차리고 이 가정문화를 바로 세워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더라도 앞으로 3대에 걸쳐서 100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번 계획서를 가져와 봐라 해서 제가 계획서를 가져간 게 이제 가정문화 가꾸기 사업을 가지고 가져갔더니 2천만 원의 예산을 줘서 가정문화 가꾸기 사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하고 우리 이 삶하고 사회현상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서 현재 사회 문제 혹은 지금 나의 문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오늘날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런 역사적인 문제하고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한번 인식해 볼까요? 지금 일제는 우리의 상당 부분을 왜곡하고 단절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체성도 상실시켰죠. 특히 5,000년 이상 이어온 우리 한자 문화, 우리 조상들이 써왔던 한자 문자를 중국 문자, 외국어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모두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한자가 5,000년 이상 써왔는데 우리 문자가 아니래요.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현재 지금 일제시대 때 만든 동경시간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해시계와 물시계를 왜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국의 시간을 갖는 것은 그 나라의 표준하고도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도 우리 시간을 쓰지 못하고 있고 영토 역시도 이미 남북으로 나눠져 있어서 반도임에도 불구하고 섬나라가 돼버리는 형국이죠. 지금 동서양의 문화적 충돌도 심각합니다. 이것이 공동체 문화를 붕괴시키고 있죠. 또 가치관의 혼란은 가중으로 가풍 문화가 지금 상실되고 있습니다.
문화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동양인의 생각과 서양인의 생각은 상당히 상반되는 게 많습니다. 지리적으로만 동양과 동서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문화나 어떤 정신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히 반대되는 게 있죠. 재밌는 건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향해서 국부라는 표현을 쓰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향해서 my son,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이 왔을 때 동양인은 손님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서양인들은 적으로 인식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고 지도자들이 정책을 쓴다면 그만큼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가치관이 그만큼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119가 긴급할 때 빨리 떠오르지만 미국인들은 911이 더 빨리 떠오르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을 나중에 쓰지만 저 미국인들은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나중에 쓰죠. 이러한 문화들이 이렇게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70년 이상 서구식 교육을 받고 서구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죠. 그런 것들이 가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적 측면에서 자살의 증거와 원인을 보면요. 아까도 소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옛날 적어도 100년 전까지만 해도 소학교육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또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사람이 행해야 할 인성교육의 근본을 모두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8세부터 20세 이전까지 성인으로 살아가야 될 기본 내용을 다 가르치고 또 훈련까지 시킨 거죠. 그래서 20세 이후가 되면 바로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소학의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들 학문이라는 단어를 보면 저 물을 문자 학문과 글을 문자 학문이 있습니다. 요즘 한글로 그냥 학문하면 학문을 닦아라 하면 어떤 학문인지 혼란할 수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학문을 닦아라 하면 물을 문자 학문을 말합니다. 이건 인성교육을 말하죠. 글을 문자 학문은 지식교육을 말합니다. 이게 실제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물을 문자 학문을 지식으로 설명해 놓고 글을 문자 학문은 시서예약으로 이렇게 유교 경전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부터가 지금 우리 사회가 혼란되어 있는 거죠. 저는 성자가 된 청소부가 있는가 하면 범죄자가 된 대통령도 있다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육에 더 주안점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 교육이 지금 뭘 놓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준 최고의 선물이 바로 누구나 성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세만 되면 누구나 다 성인이 됩니다. 물론 이룰 성자 성하고 성인 성자는 한자는 다르지만 인간의 이 본성을 완성시킨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똑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성인식 문화가 이 혼례 문화 이상으로 사회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상당한 자살 예방 효과가 있을 거라고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은 공자께서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어느 날 마국간에 불이 났는데요. 제자들이 마국간에 불이 났다고 얘기하자 공자께서는 사람이 다쳤느냐라고만 물으셨습니다.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요.
우리가 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가 복숭아씨를 한자로 도인이라고 합니다. 살구씨는 행인이라고 하죠. 그렇게 보면 어질인자는 곧 씨앗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람 마음씨는 바로 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을 살리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 선생 같은 분은 인이란 것은 천지만물을 하나의 몸으로 삼는 것이니 천지만물이 자기 아닌 것이 없다. 따라서 널리 베풀어 사람을 구원함은 성인의 공효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자살 예방에 대해서 오늘날 자살 예방의 실태 그리고 자살 예방의 주요 원인 세 번째로는 우리 유교의 자살 예방에 대한 우리 유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속담에 개똥이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최소한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 대한 효의 시작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글자를 보면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봐야 할 때입니다. 자살이라는 단어를 뒤집어 보면 살자가 됩니다. 자살금지라는 단어를 뒤집어 보면 지금 살자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자살을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자살 예방에 대한 유교의 가르침을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